안녕하세요. 당신과 함께하는 깊이 있는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엄마와 아이 함께 자라다라는 이 글의 일부를 좀 같이 보면서요. 엄마와 아이가 서로에게 스며들고 또 함께 커가는 그 여정을 따라가 보려고 해요. 네, 이게 보내주신 자료가 책 발췌문인데 이 안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지 저도 참 기대가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엄마가 아이, 유아라고 하죠. 이 아이를 통해서 자기 안에 잊혔던 어린 시절을 다시 만나고 또 아이랑 같이 성장하는 그 모습,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보려고 해요. 특히 말로는 다 설명 안 되는 그런 교감 있잖아요. 그리고 아주 사소한 일상들, 이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또 가끔 우리를 막 흔드는 그런 사회적인 시선들 속에서 어떻게 자기 길을 찾아가는지, 그런 이야기들이요, 결국은 서로를 향한 마음, 또 기다림, 그리고 아이가 가진 그 고유한 이걸 존중하는 게 참 중요하구나, 이런 이야기로 이어지겠죠? 네, 맞아요.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육아 정보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부모랑 자녀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같이 커가는 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말 세심하게 관찰하고 또 정서적으로 교감하는 게 얼마나 결정적인지, 이걸 보여주는 글이거든요. 어쩌면 우리가 아이의 눈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던 삶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 이런 걸 다시 발견하게 될 수도 있고요. 정말 그럴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유년기의 재발견과 정서적 연결이라는 주제인데요. 글 속의 엄마가 자기 어린 시절 기억이 거의 희미했다고 해요. 아주 흐릿하게. 근데 아이 유호를 딱 만나면서 마치 이렇게 봉인됐던 시간이 스르르 풀리는 것 같았다고. 아기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 그 삶의 무게가 달라지는 듯한 느낌. 이거 참 미묘하면서도 깊은 감정이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호. 이 아이 정말 좀 특별하더라고요. 말보다 마음이 앞서는 아이. 이 표현이 참 와닿았는데, 돌도 되기 전에 있잖아요 하고 말을 걸었다니, 아니면 또 책을 딱 가져와서는 나 책 읽어줘요 이렇게 또렷하게 말했다는 거. 정말 놀랍죠. 네네. 이게 그냥 뭘 해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잇는 어떤 신호? 엄마는 그렇게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공감이 갔어요. 나 여기서 바로 관계가 먼저라는 그 개념을 떠올려 볼 수 있어요. 유호의 모습이 딱 그걸 보여주잖아요. 말이 트이기 전부터 아이랑 엄마 사이에 존재하는 그 강력한 비언어적인 소통들, 따뜻한 눈맞춤이라든지 미소, 또 살을 맞대는 그런 스킨십, 이게 얼마나 중요한 바탕이 되는지. 언어라는 게 그냥 인지 능력이 발달해서 배우는 기술, 이게 다가 아니라 글에 나온 표현처럼 정말 사랑으로부터 말을 배운 것처럼요, 깊은 정서적 연결 안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거라는 걸 좀 엿볼 수 있는 거죠. 꺾인 꽃 말고요. 땅에 떨어진 꽃잎 있잖아요. 그걸 주우면서 이거 꺾은 거 아니에요?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말했다는 부분이요. 엄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자기가 어릴 때 나무에 올라가서 마당 끝에 핀 작약꽃을 가만히 보던 그 순간, 그 말없던 교감의 순간을 떠올렸다고 하죠. 네, 바로 그 지점이에요. 아이를 이렇게 깊이 관찰하는 그 행위 자체가 부모한테는 어쩌면 잊고 지냈던 자기 과거랑 다시 만나는 시간, 또 내 안에 어떤 상처 같은 걸 좀 보듬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엄마가 그래서 나의 유년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고 말하잖아요. 유호의 공감 능력도 정말 놀랍고요. 우는 친구 토닥여주고 선생님한테 감사하다고 표현하고, 심지어 꽃을 만질 때도 꽃은 다 느껴요. 아프면 안 되니까 살살 만져야 해요. 이런 말을 한다니, 아이가 가진 그 타고난 감수성, 또 다른 존재에 대한 존중 같은 게 막 느껴지더라고요. 와, 정말 그렇네요. 이렇게 깊은 교감을 나누는 유호와 엄마에게 매일 밤 찾아오는 아주 특별한 시간이 있었군요. 두 번째 테마로 넘어가 보죠. 책 읽어주는 저녁의 의식과 감정 공유입니다. 유호가 이불 속에 쏙 들어가서 엄마 오늘도 책 읽어주세요 하고 청하는 모습. 상상만 해도 너무 따뜻해요. 엄마한테 이 시간이 그냥 책 읽어주는 시간이 아니라 사랑한다는 어떤 고백과 같은 의미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2,000권이 넘는 책이라니? 와, 정말 대단하죠. 근데 더 놀라운 건 유호의 말이었어요. 책 읽을 때는 엄마 마음이 다 들려요. 아이는 그냥 이야기만 듣는 게 아니라 엄마 목소리 톤, 그 숨소리,
그 안에 담긴 아주 미묘한 감정까지 다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이 부분이 저는 정말 뭉클하더라고요. 정말 그렇죠. 책 읽어주기가 단순히 뭐 글자 배우고 상상력 키우고 이런 걸 넘어서서 얼마나 강력한 정서적 유대의 도구가 될 수 있는지 이걸 딱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도 이걸 관계의 온기를 전하는 매개체라고 표현했잖아요. 책 속 이야기가 아이가 세상을 이해하고 자기 감정들 있잖아요. 슬픔, 기쁨, 두려움 같은 거. 이런 걸 건강하게 마주하게 하고 슬퍼요, 기뻐요, 무서워요. 또 자기 삶이랑 연결짓는 이거 누나랑 나랑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안전한 정서적 놀이터가 되어주는 셈인 거죠. 그러고 보니 유호가 아주 어릴 때부터 나 책 읽어줘요 이랬던 게 어쩌면 진짜 이야기 그 자체보다도 엄마와의 그 따뜻한 연결, 그걸 원했던 마음의 표현이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바로 그 상호작용. 그게 핵심입니다. 아이한테는 온전한 관심과 사랑을 받는 그런 충족의 시간이고 또 부모한테는 일상의 막 분주함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아이한테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시간이고요. 그냥 착착 넘기는 거 그 이상이죠. 서로 마음이 정말 깊이 오가는 정말 소중한 교감의 순간인 거예요. 네. 그 교감의 시간이 근데 뭐 책 읽는 밤에만 있었던 건 아니겠죠. 오히려 아주 평범한 식탁에서 엄마는 또 다른 걸 배우게 돼요. 세 번째 이야기, 느린 식탁과 기다림의 의미 배우기로 넘어가 볼게요. 유호가 밥 먹는 속도가 아주 느긋한 아이래요. 숟가락 들기까지도 한참, 입안에서 오물오물, 또 반찬 하나 고를 때도 막 세심하게 관찰하고 어휴. 네. 엄마는 처음엔 그게 좀 답답하고 또 세상은 자꾸 빨리빨리 하니까 거기에 맞춰야 할 것 같고 그런 조바심을 느꼈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심지어 엄마 자기 어릴 때 식사 시간 기억 있잖아요. 그 어색하고 불편했던 기억. 그게 떠올라서 유호의 느림 앞에서 더 조급해졌다고 고백하는데 이런 경험 당신도 혹시 좀 공감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러다가 정말 예상치 못한 순간에 깨달음이 찾아오죠. 엄마가 조심스럽게 유호야 조금만 빨리 먹어볼까? 이렇게 말을 건넸는데 유호가 숟가락을 딱 내려놓고 엄마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엄마, 그래도 엄마가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이 대목에서 저도 모르게 그냥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정말 인상적인 반전이죠. 아이는 엄마가 속으로 좀 조급해하는 걸 느끼면서도 동시에 자기를 위해서 기다리려고 노력하는 걸 알아준 거예요. 그리고 고맙다고 표현한 거고 아이의 그 정서적인 민감성 또 그 깊이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기다림이 곧 사랑이다라는 이 글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확 드러나는 거죠. 기다림이라는 게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존재 방식, 그 속도를 온전히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아주 적극적인 사랑의 행위라는 거. 네, 맞아요. 그 일을 겪고 나서 엄마는 식탁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해요. 유호에게 식탁은 그냥 배 채우는 공간이 아니었던 거죠. 하루 동안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자기만의 속도로 이렇게 음미하고 표현하는 그런 소중한 무대였던 거예요. 떨어진 꽃 이야기, 유치원 강아지 다롱이, 아롱이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그 느린 식탁 위에서 막 피어났던 거죠. 여기서 관계의 리듬이라는 표현 이게 참 적절하게 느껴져요. 아이의 느림을 문제라거나 고쳐야 할 대상으로 보는 대신에요. 세상을 경험하고 관계를 맺어가는 아이 고유의 방식과 속도, 그러니까 관계의 리듬으로 이해하는 그런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죠. 유호는 그 느림 속에서 순간을 충분히 느끼고 엄마와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고 있었던 거고요. 기다림을 통해서 아이의 리듬을 발견했다면 네 번째 이야기는 아이 스스로 움직이는 힘, 바로 내적 동기에 관한 아주 흥미로운 에피소드입니다. 산딸기와 내적 동기, 그리고 자율성인데요. 유호가 꽤 어릴 때부터 혼자 해보려는 성향이 강했대요. 이유식도 혼자 먹고 젓가락도 빨리 배우고 심지어 캐릭터 포크는 유치하다면서 안 썼다고. 네. 누나도 비슷했는데 엄마는 이게 아이의 스스로 하려는 마음을 좀 존중해주는 집안 분위기 덕분 아닐까 이렇게 짐작하더라고요. 물론 아이의 자율성이 늘 한결같진 않죠. 어떤 날은 또 엄마가 줘요 하기도 하고요. 그럴 때 엄마는 막 억지로 시키기보다는
도와주면서도 다음엔 유호가 해보자 이렇게 부드럽게 격려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합니다. 균형을 참 잘 잡는다는 느낌이었어요. 네, 그렇죠. 자, 여기서 바로 그 산딸기 사건이 등장합니다. 유호가 산딸기를 정말 좋아하는데 어느 날 저녁 식사 전에 엄마가 사온 산딸기를 빨리 더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글쎄 유호가 스스로 벌떡 일어나서 밥솥으로 가서는 자기 밥그릇에 딱 먹을 만큼만 밥을 퍼담더래요. 평소엔 밥 먹자고 해도 한참 걸리던 아이였는데 말이죠. 야, 이 행동 정말 재밌지 않나요? 외부의 요구, 그러니까 해야 하니까가 아니라 산딸기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매력적인 목표, 즉 하고 싶어서 스스로 움직인 완벽한 사례죠. 산딸기에 대한 그 강렬한 욕구가 유호의 내적 동기를 아주 제대로 자극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통찰은 진짜 자율성이라는 건 훈련이나 강요가 아니라 아이 내부에 있는 감각적인 깨어남, 그리고 스스로 우러나오는 동기, 즉 감각의 각성과 내면의 동기에서 비롯된다는 점이에요. 억지로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었던 거죠. 맞아요. 이 일을 보면서 엄마는 아이가 어른이 막 재촉하지 않아도 자기 방식대로 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고 해요. 아이를 믿고 기다려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꼈다는 거겠죠? 네, 결국 어른의 역할이라는 게 앞에서 막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아이 내면에 이미 있는 그 성장 동력을 믿어주고 아이가 자신의 그 속도를 믿고 기다려주는 것.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아이의 마음은 억지로 만들 수 없고 자연스럽게 피어나야 하는 것이라는 글의 메시지가 참 깊은 울림을 주네요. 스스로 피어나는 아이의 마음, 이게 자연 속에서는 더 활짝 열리는 것 같아요. 5번째 테마로 가볼게요. 자연, 감수성, 그리고 과거와의 연결입니다. 엄마는 어릴 때 시끄러운 길가에 살았지만 마당에 있던 큰 나무랑 작약꽃을 통해서 자연이랑 교감했던 기억을 떠올려요. 말없이 꽃을 바라보던 그 평화로운 순간, 이 기억이 현재 유호의 모습이랑 참 자연스럽게 이어지더라고요. 유호는 꽃을 꺾는 대신에 떨어진 꽃잎을 아주 소중하게 주워서 글 표현대로 꽃을 쥐기보다 품고 오는 아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걸 엄마한테 선물하면서 엄마, 이 꽃 예쁘죠? 엄마가 좋아할 것 같아서요. 이렇게 말하고요. 이 모습에서 엄마는 자기 어린 시절이랑 유호가 뭔가 연결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진달래랑 개나리 이야기도 참 재밌었어요. 냉해 때문에 진달래 대신 개나리로 화전을 부쳐 먹었는데 유호가 그 맛이랑 모양에 완전 반해가지고 엄마 개나리 진짜 맛있어요. 진달래보다 노란 게 더 맛있게 생겼어요. 이렇게 선언했다는 대목이요. 그 뒤로 개나리가 유호의 최애 꽃이 됐다는 이야기가 참 귀엽더라고요. 유호의 이런 반응은 그냥 뭐 맛이나 색깔 때문만은 아닐 거예요. 긍정적인 감각 경험, 그러니까 뭐 맛이라든지 노란색이 주는 시각적인 즐거움, 이거랑 아이 스스로 부여한 의미,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가장 예쁜 꽃, 이게 딱 결합해서 특별한 애착을 만든 거죠. 아이들이 경험, 감각, 감정을 어떻게 통합하고 자기만의 의미를 만들어가는지 이걸 잘 보여주는 사례예요. 그리고 유호가 이렇게 자연이랑 깊이 교감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엄마한테는 잊었던 자기 감수성을 다시 살리고 과거와 현재, 또 세대를 잇는 어떤 다리가 되어주는 거고요. 맞아요. 엄마는 유호를 키우는 과정이 단순히 아이를 돌보는 걸 넘어서 내 안에 오래된 감정을 만나고 조용히 어루만지는 치유의 여정처럼 느껴진다고 고백하잖아요. 아이를 통해서 엄마 자신도 성장하고 있었던 거죠. 네, 정말 그렇죠. 하지만 이런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 아이를 키우는 게 항상 쉬운 일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6번째 이야기, 사회적 압박 속에서 직관 믿기로 넘어가 볼 때요. 엄마가 대치동 카페에서 우연히 옆 테이블 엄마들 대화를 듣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거 정말 현실적이었어요. 네. 어떤 내용이었죠? 유치원 때부터 뭘 하나씩은 시켜야 한다. 이런 말들. 그 말의 순간 나만 너무 아무것도 안 시키나 하는 불안감에 확 휩싸였다는 고백이요. 정말 공감되더라고요. 이런 외부의 압박감이랑 엄마가 실제로 유호를 키우는 방식 있잖아요. 학원이나 선행학습 대신에 책 읽고 놀고 자연 체험하고 대화 많이 하고 이 사이에 간극이 느껴지죠. 큰딸도 비슷한 방식으로 키웠는데 책 좋아하는 아이로 잘 자랐다는 경험이 유호에게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데 좀 용기를 줬다고 해요.
그래도 뭐 흔들리는 순간은 당연히 있었겠죠. 그렇죠. 요즘 같은 시대에 육아하면서 남들이랑 비교하고 또 교육 문제 때문에 불안감 느끼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몰라요. 여기서 중요한 관점은 엄마의 선택을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이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성장을 추구하는 의식적인 결정으로 보는 거예요. 더 느리지만 깊고 아이의 고유한 리듬에 발맞춘 그런 성장을 우선시하는 선택인 거죠. 그리고 엄마의 그런 믿음에 확신을 더해준 건 다름 아닌 유호의 한마디였어요. 특별할 것 없는 아주 평범한 하루 끝에 유호가 해맑게 엄마, 오늘은 진짜 좋은 하루였어요 라고 말하는 그 순간 꽃잎 줍고 그림 그리고 강아지 쓰다듬었던 그 소박한 일상이 아이한테는 정말 충만한 행복이었다는 걸 확인하면서 엄마는 내 길이 틀리지 않았구나 이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결국 비교는 내 마음에만 있었다는 엄마의 깨달음, 이게 핵심이죠. 아이는 이미 자기 세계 안에서 충분히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정작 부모 마음속에서 세상의 기준이랑 막 끊임없이 저울질하면서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아이의 고유한 세계, 그 만족감을 믿고 지지해주는 것, 그게 부모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역할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유치원 선택에서도 딱 드러나요. 7번째 테마인데요. 자연을 선택하는 용기와 보이지 않는 배움입니다. 엄마가 유치원을 고를 때 뭐 화려한 교육 프로그램 이런 거보다 환경 그 자체를 우선시했어요. 햇살, 나무, 흙, 바람, 꽃. 아이가 자연 속에서 숨쉬고 교감할 수 있는 곳, 그걸 선택한 거죠. 그 유치원 풍경 묘사가 참 인상 깊었어요. 여러 선생님이랑 직원분들이 마당에서 아이들이랑 막 스스럼 없이 어울리는 모습이 마치 온 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것 같았다고. 네네. 꽃을 꺾지 않는 아이는 관계를 쉽게 끊지 않는 아이예요. 이 원장님 철학도 기억에 남고요. 이게 단순히 자연보호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관계에 대한 통찰이죠. 한복 입고 전래놀이하고 생일날 한복 차림으로 축하받고 한옥 툇마루에 앉아서 그림 그리고 텃밭에 씨앗 심는 아이들 모습이 한 폭의 그림 같았다는 표현도 참 와닿았어요. 경쟁이나 성과보다는 과정 자체의 아름다움, 평화로움 이런 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환경이 아이들에게 주는 선물은 분명하죠. 직접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자연과의 상호작용, 또 친구들과의 놀이 이런 걸 통해서 공감 능력, 기다림, 그리고 생명을 존중하면서 부드럽게 대하는 법, 다정해지고 기다릴 줄 알고 다치지 않게 만지는 법, 이걸 몸으로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감정의 훈련이라고 표현했는데 지식교육과는 다른 차원의 아주 중요한 배움이죠. 여기서 또 유호의 놀라운 감수성이 막 빛을 발하는 순간이 나와요. 떨어진 철쭉꽃잎을 주워와서는 엄마, 이건 부드러워서 떨어질 때 안 아팠을 거예요 라고 말했다는 부분. 와, 정말. 엄마는 아이의 그 따뜻한 상상력, 그 공감에 말을 잃을 정도였다고 하죠. 저도 읽으면서 그냥 감탄했어요. 어쩜 저런 생각을 할까. 이 대목은 자연은 유호에게 말보다 먼저 감정을 가르쳐 주었다는 글의 구절이랑 정확히 딱 맞닿아 있어요. 아이들이 가진 그 타고난 감각적인 지혜, 그리고 자연 속에서 스스로 배우고 느끼는 능력을 신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죠. 어른들이 막 가르치려고 하기보다 아이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자, 이제 마지막 8번째 이야기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리듬, 기다림, 그리고 깊은 이해입니다. 유호가 심재 발달은 좀 빠른 편이었는데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은 아주 신중하고 섬세했다는 점이 다시 한번 강조돼요. 마음을 꺼내는 방식은 언제나 조심스러웠다는 이 표현에서 엄마는 아이의 느림을 더 이상 막 조급함으로 느끼지 않고 아이만의 섬세함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 같아요. 유호의 관찰력, 상상력이 돋보이는 장면들이 다시 떠오르네요. 떨어진 꽃잎 보고 바람이 살살 데려다 준 거예요 라거나 물에 뜬 벚꽃잎 보면서 달이 마시려고 두는 물이라고 상상하는 모습이요. 정말 시적이에요. 네, 그렇죠. 또 매화를 두근 모양 꽃잎으로 그리고 향기가 달콤하고 진하다고 표현하거나 하늘 나는 벌레랑 꽃 그리는 걸 좋아하는 모습에서 아이의 그 풍부한 내면 세계가 느껴지고요. 이런 순간들이야말로
아이가 세상을 얼마나 세밀하게 느끼고 또 자기만의 언어를 해석하고 자연과 깊은 유대를 맺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소중한 증거들이죠. 그리고 이러한 깊이는 어쩌면 느림과 기다림 속에서 더 풍성해졌을 가능성이 커요. 여기서 부모의 기다림은 단순히 시간을 견디는 게 아니라 아이의 말없는 표현까지 읽어내려는 적극적인 공감, 즉 언어 이전의 공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응하는 어른이랑 머무는 어른을 비교하는 부분이 인상적이었어요. 아이가 빨리 말로 표현하도록 막 다그치기보다 아이가 자기 감정을 충분히 느끼고 소화할 때까지 곁에서 조용히 함께 머물러 주는 것. 그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네, 이 테마는 결국 이 글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아이의 고유한 리듬과 눈빛, 그 정서의 결을 이해하고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게 어떤 교육이나 훈련보다 근본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교육보다 먼저인 건 결국 그 아이의 리듬과 눈빛을 읽고 함께 걸어가는 일이었다. 그리고 기다림이란 게 결코 수동적인 방관이 아니라 누군가의 리듬에 나를 맞추는 일, 즉 상대의 세계에 깊이 참여하는 능동적인 행위라는 깊은 통찰을 남깁니다. 이제 에필로그에 담긴 마지막 여운을 함께 느껴볼까요? 핵심은 역시 엄마와 아이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함께 성장하는 여정, 엄마와 아이가 함께 자라난다 이라는 점인 것 같아요. 엄마는 유호가 상처난 꽃잎마저도 예쁘면 망가질세라 더 조심히 다루는 모습을 보면서 문득 자기 어린 시절 아버지의 미소, 또 막 걸음맞대던 남동생, 그리고 흩날리던 복숭아꽃, 그게 어우러졌던 한 장면을 떠올린다고 하죠. 사랑과 감수성은 이렇게 세대를 넘어서 조용히 이뤄지고 있었던 거죠. 네, 육아라는 게 뭐 완벽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프로젝트가 아니라 아이와 함께 존재하고 서로의 마음에 주파수를 맞춰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떨어진 꽃잎 한 장, 잠자리에서 읽어주는 책 한 권, 느긋하게 마주 앉은 식탁. 이런 지극히 평범하고 작은 순간들이 아이뿐 아니라 부모 자신을 얼마나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가는지를 이 글은 참 섬세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이가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더라도 그 아이만의 고유한 정서적 언어를 배우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마음에는 어떤 파문을 일으켰을지 궁금합니다. 꼭 부모와 자녀 사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함께 성장하고 또 그 관계를 통해 잊고 있던 자신의 모습을 새롭게 발견했던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잠시 시간을 내서 당신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아이의 시선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깊은 정서적 진실을 배울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느리다거나 비효율적이라고 쉽게 판단해버리는 것들 속에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소중한 감정의 언어는 없을까요? 당신의 삶 속에서 유호처럼 당신에게 조용한 가르침을 주는 존재는 누구 혹은 무엇이며 그 존재가 속삭이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본 적은 언제인가요? 이 질문을 잠시 마음에 품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